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커지면서 8월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그러 들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이유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됐고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다 이른바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상륙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코로나 재유행 상황과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필요한 대비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허지한 영남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 재유행 현황을 짚어보고 우리 지역 상황까지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더블링 현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환자 발생 추이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죠. 김종현 단장께서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7월 마지막 주에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국이 한 7만 5천 명, 그다음 대구가 2,600명, 경북이 3,300명 정도로 한 달 전인 6월 말에 비해서 약 8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이는 지난 한 2월에서 3월 사이에 오미크론 대유행 때의 어떤 증가 속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이제 증가세는 당분간 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 추이는 우리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할 선을 이미 경고선을 넘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 아니고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허 교수님, 지금 우세종이 이 변이 바이러스 BA.5라고 하는데요. 이 BA.5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벌써 5월 초에 이제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종인데요. 네. 그때 이제 이미 WHO에서는 이제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었고요. 기존의 그 BA.5는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는 이제 면역 회피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2020년 유행했던 처음 타입보다는 한 20배 정도, 또 지금 오미크론보다 한 3배 정도 중화 항체 생성률이 낮아서 이미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감염이나 또는 예방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도 감염이 되거나 재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종인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세종이 된 거죠, BA.5가.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BA 2.75가 또 우리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세종과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고 지금 BA 2.75가 언제 정도 되면 또 우세종으로 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BA.5도 국내에 발견되고 지금 거의 50%에 이제 다다라서 이제 우세종이 되어버리고 그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켄타우로스라고 알려져 있는 BA.2.75도 이제 인도에서 먼저 한 5월쯤에 발견이 되었을 때 벌써 전파력이 높아서 벌써 우려 변이종으로 지정을 했었고요. 네. 그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타입보다는 전파력이 높고 또 지금까지 변이종 중에서는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36개 정도로 가장 많다고 알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저희 오미크론보다도 한 8개 정도 변이가 많다 보니까 기존의 면역에 대해서 형성돼 있더라도 회피해서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되고요. 벌써 지금 한 15개국 이상, 100건 이상 보고가 되는데 지금 환자가 많다 보니까 전부 전수종으로 시퀀싱이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규모는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 8월이나쯤 되면 우세종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좀 많습니다. 네. 변이가 이렇게 생길 때마다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잘 회피한다. 그다음에 기존에 걸렸던 사람들도 또 걸리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출현할 때마다 이전에 면역이라든가 백신 맞았던 게 무력화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확산되고 이러면 막 또 긴장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이 전염력은 굉장히 센데 이렇게 굉장히 아프거나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파되는 속도에 비해서 사람들의 긴장도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전파력은 더 월등한데 중증도나 또 기존의 이제 폐 감염보다는 상기도 감염 형태로 발현되거나 네. 이렇다 보니까 중증도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환자 수가 감염이 많으면 또 사망자 수는 또 따라서 올라갈 네,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이제 경각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유행 상황은 여러 보도를 보면 이미 여러 차례 8월이나 이르면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유행할 거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 아마 3년 전에 저희가 5월 달에 대구에서 이제 유행이 조금 종식된다고 얘기할 때도 이런 것들은 이제 예측이 됐었고요. 네. 기존에 뭐 그전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유행이 종식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니고 환자 수가 그 제로가 되는 걸 네. 도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다시 또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나마 초기보다는 지금 치료제도 개발되어 있고 백신도 개발되어 있지만 이제 백신이 우리 생각만큼 그 항체가 지속력이 길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 또 새로운 해외 유입 우세종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시 우세종으로 변환이 되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흔히 이전에 우리가 말했던 정점 이런 말이 실제로는 효용이 거의 없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까? 이게 감염병의 특징상 이제 그 거리두기나 개인 방역 수칙들이 이 정점의 높이나 또 길이나 유행 시점 이런 것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인 행동들이. 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이제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낮춰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개인 방역 수칙의 준수 같은 것들이 네. 낮출 수 있는 거고요. 그 정점이라는 게 지나 보면은 가장 높은 지점은 이제 언제 도달할 수 있는지는 이제 늘 반복되는 건데 높이를 낮추는 것들은 아마 이런 경각심들이 개인 수치가 되어서 습관화되는 것들이 아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또 제일 먼저 대구가 경험했던 일인데 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금 재감염 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어서 경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 유행이 많다 보면은 이제 60대 이상, 특히 80대 이상의 위험군에서 다시 또 사망으로 이를 수도 있고 또 합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려가 되고 또 환자 수가 너무 많아 버리면 저희 의료 체계가 중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놓치거나 또는 중증 환자 치료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들이 네. 이제 제일 나쁜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초기에도 그렇지만 항상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범위 내에서 이 환자가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단장님. 그런데 초기에는 거리두기 생각해 보면 정말 강력한 거리두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이 거의 혼자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집에서 생활하는 일도 많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멀지 않은 지난해만 비교해 봐도 이게 너무 많이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감이나 사회적인 시선 이것들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 요령, 격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오미크론 유행 이전 시점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 방역 정책은 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와 그다음에 추적 검사 치료라는 3T 전략을 기반하고 있는 발생 억제 전략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였던 거죠. 그런데 오미크론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발생을 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발생 억제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피해 최소화 전략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병원이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또는 입소해서 관리하는 전략에서 현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택 치료를 원칙적으로 하고 정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필요시에 이제 입원해서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재택 치료하는 확진자분들이 치료나 약을 처방받거나 이제 약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이제 한시적인 어떤 불가피한 외출도 허용하는 형태로 지금 전략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짚어본 재유행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추세는 아니고 긴장을 해야 되는 추세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역 대책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방역 대책은 슬로건으로 하나로 얘기해왔던 과학 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지만 과학 방역이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과학 방역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참여형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신임 청장이죠. 브리핑에서 국민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4차 접종 대상 확대와 치료제의 적극적 투여,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정책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 핵심입니다. 이전에 정부 방역 대책에서 이런 걸 안 해왔던 건 아닐 것 같은데 여튼 이게 핵심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 방역의 핵심 내용인데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허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년 정도 저희가 경험을 했고요. 또 유행주가 바뀌다 보니까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겪으면서 이 바이러스의 변이가 있지만 결국 알게 된 것들은 개인 방역 수칙, 마스크를 잘 쓰고 손위생을 잘 하면 추가 환자는 줄일 수 있겠다. 네. 그다음에 백신을 맞고 또 치료제를 쓰면 중증화를 막을 수 있겠다. 네. 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환자가 줄게 되면 저희 의료기관 내에서도 제일 저희한테 이제 방역 수칙 그래서 완화 몇 단계 이렇게 해서 사회가 완화되었는데 어떤 수칙을 완화시켜주면 안 되냐는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그때 가장 기본 원칙이 제가 기본 지켜야 되고 아주 불편하지 않으면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저희가 고집을 피웁니다. 네. 그래서 식당에서 가림막 아직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증상자들은 빨리 검사를 하고 업무 배제하는 건 가장 기본 원칙이고요. 방문객은 제한돼 있고, 네. 그다음 개인 사적 모임을 하더라도 증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발현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이 메시지가 모든 게 이제 잘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전제는 이 가장 큰 마스크 사용하고 손위생을 잘 하고 네. 더구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모임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또 빨리빨리 치료를 받고 하는 게 기본 수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이라는 게 그 증명됐던 과학들을 이제 현실에 적용하는 거고요. 네. 또 그게 또 지속 가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아마 저희가 병원에서 해진을 돌게 되거나 다인실 문화에서 마스크를 24시간 쓰고 있으라고 하면 잘 안 지켜집니다. 네. 더구나 허용하는 게 되게 보면 그 뭐 극장이나 모임에서도 보면 뭐 먹을 때 정도는 마스크를 내려도 된다는데 먹으면서 또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비말이 전파가 되면 네. 그거는 또 잘 안 지켜지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스템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되고요. 대신 이제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참여형이니까 그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 홍보들이랑 실제적으로 뭘 지켜야 되는지가 완전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경험은 실제로 대구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에 이제 전면 등교를 고집을 했던 것도 보면 학교 내에서 학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직원이 환자가 있지만은 추가 환자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대책만 되면 네.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은 실제로 유일하게 전국에서 또 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 하면 이거는 조금 일상생활하고 공존하는 이제 코로나 시대로 그냥 갈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u 교수님 말씀은 과학 방역의 핵심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입증되고 과학이 만들어낸 약들과 치료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과학적 성과의 바탕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과학 방역의 핵심이다.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 단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사실 이제 이런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방역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사실 쓸 수 있는 우리 방법들은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동일한 방법을 쓰는 거죠. 이제 과학 방역이라는 것도 이제 새롭게 뭐 도입된다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모든 이런 방역에 대한 의사결정, 정책적 결정들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기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유입되는 경우에 초기에는 사실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어떤 비슷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근거나 지식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지면 좀 더 이제 근거 기반의 방역들이 정교해지고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이런 이제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 방역이죠. 네.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도 사실 이런 과학 방역들은 사실 해왔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백정란 청장께서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제 BA.5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의 특징이나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방향성으로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몇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과학 방역의 기반이 되는 핵심은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도 항체가 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항체의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방역의 정책들을 결정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을 위해서는 동일 지역을 반복적으로 조사해서 이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것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상자를 수집하는 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지만 기존의 건강검진에 모여있는 어떤 혈청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9월 말은 돼야지 나오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굉장히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항체가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면서 이제 4차 접종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이 계량 백신에 대해서는 효과라든가 도입 시기라든가 이렇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량 백신에 대한 그 계획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라고 네. 너무 성급하게 발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금 4차 백신을 접종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이제 맞는 게 어떨까라고 진짜 사실 접종을 주저하는 네.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네.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여러 개 주셨는데 지금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 말씀 주신 게 이제 백신 같습니다. 백신 어떻게 보면 과학 방역을 얘기하면서 허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기본적인 과학적인 성과들을 바탕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내용 이외에 가장 대책 제가 볼 때는 다 과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은 빼고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이 방역 정책의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4차 백신을 접종을 하자는 것 외에는 정책적으로 내놓고 있는 얘기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핵심 대책이 이제 4차 백신 접종인데 생각만큼 이렇게 접종률이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60대 이상이었던 분들에서 이제 내려와서 50대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러 가실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도를 보면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감염 예방 효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염 예방 효과 있습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3차 접종보다는 4차 접종에서 예방에 그 데이터는 미국 데이터는 뭐 한 80% 이상이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지속 기간이 저희가 한 1년 정도 되면 매년을 맞겠다 이렇게 되는데 네. 계속 유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 또 다음 5차, 6차 이런 이제 불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 더구나 기존 개발돼 있던 백신이 새로 유행종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께서 이쪽에 전문이시니까요. 제가 많은 분들 아마 저와 비슷한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백신 자꾸 맞아도 괜찮은 겁니까? 새로운 타입이어서 계속 맞아서 될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차 백신도 보면 위험군에 이제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특히 80대 이상 뭐 이렇게 강조될 수밖에 없고 내려와서도 50대 이상이지만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한테 이제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추천할 수밖에 현재는 없는 상황. 네, 이렇게 우리가 뭐 여러 번 나눠서 맞아도 3번 이상 맞는 것도 잘 없는데 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서 국가가 권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감염 이력이 이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아도 또 피해간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요. 이게 감염 이력이 있는 분들, 난 면역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맞아도 추가 접종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재감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맞아야 될까요? 저희도 이제 방역 수칙을 워낙 잘 지키시면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괜찮으신데 이제는 감염 루트가 이제 어디서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외 활동을 하시거나 하시면은 언젠가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도 내가 면역이 지속되는 기간에 노출됐을 때는 이제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유행되다 보니까 그 지속 시기가 이제 떨어졌을 때 또 되면은 이제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걸린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중증도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네. 네, 저희가 실제로 그 재감염 되신 분들 뭐 3차 접종했는 게 저희 원내 직원들 같은 한 80% 이상인데 다 경하게 지나갔던 네. 걸 봐서는 중증으로 유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 포인트가 감염 예방은 안 된다. 사실은 안 되지만 네. 거의 된다. 그래서 걸린다고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는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아준다. 네. 그런데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정도의 체력이나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굳이 안 맞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 효용이 더 있다고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백신을 지금 같은 경우 새로운 타입이고 또 새로운 백신이고 또 올해 맞았을 때 이게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까지 데이터까지는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돼 있긴 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1년 내에 이렇게 매년 맞는 것까지는 있었지만 이렇게 자주 맞는 백신은 처음 경험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계속 유행을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연령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정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감염 수칙을 다 지켜주셔야 되는데 또 위험 인자군에 또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책무는 조금 하시면서 이제 네. 백신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맞으려니 뭔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것도 같고 나는 아직 튼튼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안 맞으면 혹시라도 같이 있을 80대 이상의 노모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본인이 원하지 않게 감염시킬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어떤 선택을 하기도 참 곤란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있으면 개량 백신이 나온단다 이런 얘기를 정부 당국에서 했어요. 그리고 브리핑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나오기 전에 나와 있는 백신을 먼저 맞아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같은 방역 당국의 얘기인데 충돌이 있고 어차피 개량 백신 나오는데 지금 맞으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장님 지금 보시기에는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백신을 지금 빨리 그래도 맞는 게 낫다. 4차 접종을 하라. 아니면 기다렸다가 개량 백신 맞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어느 쪽이신지요? 일단 이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이제 개량 백신을 이용한 접종 계획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해외 같은 경우에 일본이나 미국은 이제 11월에 이 개량 백신을 이용해서 4차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개량 백신이라는 것도 현재 유행하고 있는 BA.5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네. 이전에 이제 오미크론을 이제 BA.1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이 현재 이 개량 백신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BA.5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방 효과가 있는지 또 그다음에 실제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맞을 수 있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지금 이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아까 감염 예방 효과는 사실은 좀 떨어질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보호 효과는 검증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맞을지 모르는 개량 백신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지금 이제 고위험 분들께서는 현재 이제 백신을 맞으셔서 스스로 이제 건강을 보호하시는 것들이 네.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시지만요.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고위험군이라고 분류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시거든요. 근데 방역 당국에는 이미 많은 50대 이상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역 당국은 50세 이상을 고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나이 자체가 50세라는 나이가 이미 위험 인자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50대 이상은 그게 위험하다. 실제로 치명률이 60, 80대 이상이 제일 높지만 이제 연령별로 봤을 때 50대가 들어간 이유는 40대보다는 위험률이 갑자기 증가한 연령이어갖고요. 네. 그래서 50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40대에서 중증화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는 50대는 확실히 높아져서 네. 그런 기준에서 이제 좀 연령대가 다시 또 내려왔던 것 네, 50대 이상 여러분 50대가 넘어가면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네. 두 분 전문가께서는 4차 접종을 권고하고 계신데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맞는 게 낫고 네. 맞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맞지 않았을 때 그냥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기대 효과보다 훨씬 좋으니까 맞는 게 낫다는 네. 말씀을 또 현 주셨습니다. 시점에는 또 백신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또 변화된 점에서 그전에는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없었지만 네, 네. 지금은 그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작용 중에서 제일 적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새로운 옵션입니다. 네. 자, 그나마 백신도 종류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많은 50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 당국에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0대한테 선제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접종을 권유하고 계신데 위험 부분이다 이렇게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50대 분들이 우리가 무슨 벌써 고위험군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이미 그 위험을 많이 위험한 사람으로서 40대보다는 50대가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통계가 이미 확 올라가서 위험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종 기대이익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제성을 띈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다시 도입한다고 해도 과연 실현될까 네.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국민 참여형 사실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 참여형이죠.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은 이제 개개인들이 어느 정도 그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습관화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가장 이제 방역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곳이 의료기관하고 학교기관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아직까지 완화가 지역 사회만큼은 완화되지 않았거든요. 네. 예, 증상 있는 사람은 또 오지 않고 네, 네. 또 단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실 문화가 아니고 다인실이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특히 위험인 군들이 입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천이라는 것도 개개인한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또 그거를 모니터하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직장이든지 개인 직장이든지 그 곳에는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 지정이 돼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나 또 홍보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캠페인처럼 좀 강화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정부에서 먼저 정하기 전에 벌써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강화되기 전에 이미 먼저 강화되어 있고 네. 또 완화되기 전에 이미 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정부의 시책에서 그때부터 준비 이렇게가 아니고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면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참여형이라는 게 그냥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네. 하는지를 구차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참여형이 아니고 거의 부탁형 같아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런 한쪽에서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개개인의 개인적인 위생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한순간에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축제를 하거든요. 네. 저기서는 저렇게 축제하고 있는데 무슨 거리두기가 웬 말이야. 정말 이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라는 것 자체에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질문하시는 오히려 노년 세대에는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중증화가 안 된다고 해도 모여서 축제하는 단위가 몇만이 한꺼번에 모이는 이런 축제들도 한단 말이죠. 단장님 뭐 보시기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어떤 좀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시민 참여를 이용한 그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대구시가 먼저 했었죠. 네. 예, 대구시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방역 이 수칙에 대한 참여도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해왔던 그런 정책인데
저는 이제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표방하려면 몇 가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국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 강화 없이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의 발생 규모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이 참여형 방역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이 메시지가 좀 일관되게 나올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한 이제 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부분 측면에서는 중요한 게 검사,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거나 본인이 조심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이 검사들이 이제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사실 조성이 되어 있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리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그냥 좀 괜찮겠지라고 이제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좀 더 계속 지역 사회에 감염의 위험 요소들이 이제 계속 확장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꼭 필요하지 않고 또 이렇게 급하지 않은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이제 네.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백신도 중요하지만 사회 심리적 방역이란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심리적 방역이 예전에는 누가 마스크 안 쓰고 혹은 막 모여 있으면 눈총을 주는데 지금은 눈총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네. 조심하거나 이런 게 확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방역에도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은데 그거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검사 받으러 가면 무료였고 받을 곳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내 주변에 누가 걸렸으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싫으니까 내가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지금 상황 같으면 생활지원금 없죠. 검사비 특별히 증세가 있거나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먼저 선제적 검사 이게 정말 방역에 중요한 건데 하겠다 그러는데 못하게 하지요. 유급 휴가비 지원 없어서 스스로 격리하면 자기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고 실제로 좀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버텨온 거는 증상자를 빨리 격리해서 이 정도 규모로 근데 지켜왔던 네. 거고요. 그러면은 그게 바뀐 건 아닙니다. 더구나 유행이 다시 올라갈 때는 또 그때마다 검사 수가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늘 상시 증상 유행하는 상황이라면 검사가 필요할 때는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또 업무 배제도 빨리 이루어지고 이런 문화가 아예 그냥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위험 부담 없이. 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보완이 된다 하면 이게 참여도 적극적으로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행사 취소 이런 거 있지만 행사를 도대체 3년 동안 억제했는데 계속 취소해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취소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 행사를 진행하되 어떤 걸 유의하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오히려 가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 뭐 요즘 공연이든 뭐든 간에 행사를 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처음에 했던 것들 있죠. 저희가 대구시에서 행사를 할 때 지켰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면은 이게 위드 코로나로 그냥 갈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준수하면서 축제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면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허 교수님 보시기에도 지금 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아서 격리가 되면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이 검사를 주저하게 만들고 내가 확진된 사실을 자기가 본인이 검사해봤는데 사실은 확진자인데 그거를 뭐 숨기거나 알리지 않고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전에 무증상자를 미리 찾아내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증상자들만 찾아지는 그럼 경우가 많기 거꾸로 때문에. 제가 한번 다르게 한번 여쭤보면 지금 방역 대책 중에 과거에 도입했던 그 정도의 강력하게 또 후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지원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원책은 다시 도입하는 게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참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왜냐하면 숫자를 낮춰야 되는데 그걸 주저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환자 수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각지대들은 없어지도록 조금 보완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만, 일일 확진자 20만 혹은 일일 확진자 5만, 10만 이렇게 선을 정하고 이 선을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가이드라인에 약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검사 숫자도 사실은 믿을 수 없고 실제 감염자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감염 숫자로 잡히고 있는데 지금 이런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장님 보시기에는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들이 지금 현재에서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확진자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의 어떤 이 대응 정책으로 이제 이 확진자 수가 어떻게 증가하는지에 따라서 단계적인 어떤 로드맵을 내놓는 것들이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는 병상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단계적인 로드맵이 좀 필요한데 현재 이 정부의 정책에는 사실은 이런 단계라는 게 별로 없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죠. 네. 참 비전문가로서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변수 통제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어느 분은 또 사회과학도 과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변수 통제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숨어 있는 변수를 빨리 드러내게 해서 산식에 계산식에 넣고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비과학적인 처리 방식인데 숫자를 정하고 대책을 만들 때 있어서 드러나게 해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과학적인지 뭐 과학적으로 하신다니까 전문가가 하시면 과학 방역이라고 안철수 의원은 또 말씀을 하시니 우리 지역사회 유행 대비 방안 한번 살펴볼게요. 8월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전국적으로 30만 명까지 가능하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거의 이 예측 수치를 훨씬 빨리 뛰어넘는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하루 최다 확진자 어느 정도까지 감당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지역 방역 의료 체계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전국 30만 명이면 산술적으로 대구하고 경북 각각 15,000명 정도의 네. 발생 예측이 됩니다. 7월 29일 기준으로 대구에 확보되어지는 병상은 중등도가 20개, 준중증이 106개, 그다음에 중증이 53개로 전체 총 159개 병상이 이제 확보가 되어져 있고 지금 병상 가동률은 한 26.3%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지금 현재로는 여유가 있지만 15,000명 정도가 되면 사실은 좀 모자랄 수가 있어서 대구시에서는 단계적으로 이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상이 단순 확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 관련해서 이제 병상 배정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원 적정성 관리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병상의 어떤 효율성을 좀 높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코로나의 진단부터 처방 그다음에 진료까지를 한 번에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원스톱 진료 기관들을 7월 말까지 552개소를 확보함으로써 이제 신속한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고위험군이 사실 제일 관건인데 고위험군의 이제 중증화를 위한 패스트 트랙의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기존에서 60대 이상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좀 확대 적용할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허 교수님은 현장에서 대구 방역 당국의 이 대비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3년 계속 오면서 병상을 확보하라는 걸 자체 계획을 달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기존 인력으로 저희가 이제 공간을 재배치를 하고 또 인력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명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숫자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 병상 가동률이 하면 병상만 이제 베드만 있어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10배들을 만들려면 10배들을 운용할 인원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딴 데서 다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루어지거나 실제로 대구에서 환자가 많았을 때는
군의관들이나 이런 다른 인력들이 도와준 네. 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다시 또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몇 병상이 확보됐다 하지만 실제 여력으로 보면은 그 뭐 25%를 점유했다보다는 실제로는 우리 인력으로 보면 80, 90% 지금 다 매달려 있는 셈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또 병상 자체가 되게 살얼음판 걷듯이 유지가 된다는 것들은 좀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15,000명 저희는 가슴이 좀 내려앉거든요. 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감염되면 저건 당연히 부족한 거고요. 또 기존에 있는 치료 환자들도 왔는 중간에 또 확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숫자가 여유가 있는 숫자는 늘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네.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이런 대책을 세우는 단장님도 충분히 의료 현장은 뭐 같은 의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 학교가 교실에 책상 있다고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없으면 학교가 아닌데 자꾸 베드 수만 가지고 몇 병상을 확보했다고 이러는데 앉아 있어도 이 치료하러 오는 분들 돌봐주는 간호사분들 없으면 이것은 아무 확보라는 말을 쓰기가 참 민망한 상황인데 우리가 한창 심할 때도 토론을 해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병상 가동률이 25%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직은 한참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 계시는 분들은 80에서 90%가 찼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는 네. 거죠. 이런 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대구시가 의료 인력이라든가 특히 현장의 의료 인력들이 많이 소진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사실 특히 이제 중증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인력들은 어느 순간에 단기간 나올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인력들을 평시에 어떻게 이제 체계적으로 양성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대구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네. 계속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해왔지만 이 한번 또 이 유행이 숙지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또 언제 쓰일지 모르는 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군대 없애야 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인데요. 근데 투자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계속 3년 전부터 처음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허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그러면 대구시가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점은 정말 유념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 시스템들은 솔직히 이제 3년 겪으면서 딱 전시 체제로 전환되듯이 따라는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 인력들이 번아웃이 돼갖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계속 투입된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요. 네. 그러려면은 대구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마스크 쓰고 운동하면서 아까 시민 참여형을 먼저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게 경각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려면 전체 그 환자 수를 줄여주는 노력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더 강조돼야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정부랑 다르게 먼저 선수 쳐서 먼저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나마 저희는 3차 기간 고집이 아니라 2차 기간, 1차 기간까지 다 같이 또 환자를 맡으려고 하는 시스템이다 네. 보니까 중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행되는 거나 이건 의료 전달 체계는 다시 유행했을 때라도 조금 더 그전보다 좀 나은 상태에서 운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그래도 우리 지역이 코로나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가장 네. 전문적인 도시 아니겠습니까? 가장 경험도 많고 가장 힘든 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나름 노하우가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구 지역의 지역 감염병 전문가분들 다 모이셔가지고 재유행에 대해서 심포지엄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전문가분들 모이시면 정말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떤 제안, 어떤 결론 또는 뭐 어떤 방향성 제시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단장님. 이날 심포지움에서 두 분의 발제자가 발제를 하셨는데요. 네. 첫 번째 발제자는 이제 과거에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을 역임하셨던 부산의대의 윤태호 교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 일상 보장과 피해 최소화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대비가 잘 되어져 있으면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야 된다. 특히 이를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역 대응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고 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잘 그런 이제 경험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발제하신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의 권기태 교수께서는 현재 이제 이 의료 대응 체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사회의 어떤 1차 의료 기관에 기반한 대응 체계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중증도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이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체계, 전달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의료 기관들이 좀 힘을 합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좀 쓴소리 하신 분 안 계셨나요? 쓴소리 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쓴소리는 왜 안 해주십니까? 쓴소리가 틀림없이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 중에 있을 것 같은데 허 교수님 현장에서 보실 때 우리 지역의 의료 체계 여러 개 뭐 있으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이런 거는 조금 빨리 수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있으면 말씀을 하나 해주시죠. 여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잘 아시지만 이제 감염병을 다루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는 인식이 좀 있고요. 네. 또 실제로 입원을 해서 지금은 또 입원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거는 없거든요. 네. 이게 뭐 간병인이든 뭐 이렇게 강제하던 그 옛날에 강하게 했던 것들은 좀 완화되어서 입원할 때 검사하는 거 외에 중간 중간에 미리 찾는 그런 거는 연락이 전에는 없습니다. 그런 네. 시스템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환자가 발생하고 추가가 발생되는 것들 이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발열 환자 보시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려면은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거고 빨리빨리 이송하거나 중증일 때 빨리 환자를 이송한다 하면은 경증 상태에서 환자를 보는 부담감들을 좀 줄여주는 것들이 네.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아주 가벼운 분하고 무거운 분들 빨리빨리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병상 배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담이 자꾸 올라가니까요. 3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도 한창 유행 중인데 그 와중에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감염병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상사태를 세계보건기구가 선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제 하나가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이런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계속 우리를 찾아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 뭐 발생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어떤 대책, 어떤 조직화가 필요할지 허재 교수님 먼저 말씀을 좀 주실까요? 아마 원래 질병관리본부인 시절부터 계속 해왔던 작업이긴 한데요. 이제 세계화가 되다 보면 감염병도 세계화가 되어서 먼 지역에 있는 감염병이 그 지역에만 풍토병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대유행을 합니다. 원숭이 두창 처음 나왔을 때도 저희가 결국 우리 국내에도 유입되겠구나를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 가시는 게 관광 목적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권 자체가 세계화되다 보니까 근데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스든 메르스든 신종 인플루엔자든 원숭이 두창이든 지금 코로나든 간에 전파 방법들은 다 이제 알려집니다. 그럼 그 전파 방법들이 고리들을 끊는 작업들을 계속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가장 기본이 이제 손위생과 마스크 그다음에 주증상자를 빨리 선택하는 거 그건 가장 기본이어서 그런 감염 자체에 대해서 수칙이나 생활은 이루어져야 될 거고 또 특히나 해외로 가시는 때 그런 교육들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염병 전문가이신 허 교수님 말씀, 김정현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과학 방역의 최전선은 손 열심히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개개인들의 방역에 대한 마음 이게 가장 자세가 제일 중요한 과학 방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 중에 못다 하신 말씀 꼭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 1분씩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현재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위험군에 얼마나 두터운 보호막을 잘 형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고위험군이시거나 특히 고위험군과 빈번하게 접촉하시는 분들은 이제 4차 접종을 좀 서둘러 주시고요. 다른 허지한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손 씻고 기본적인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 교수님.
저는 아마 지금 이렇게 다뤄지고 이슈가 되면서 아마 또 개인적으로 경각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매일 문자가 오는 이제 확진자 수준을 워낙 높은 숫자를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잘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늘 일상화되다 보니까. 근데 그 일상화 중에서 자기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은 좀 노력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계속 조금 홍보해 주시고 또 교육도 해 주시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계속 상시 그냥 그 본인 수칙을 지킬 수 있는 걸로 가면 정점이나 유행은 아마 계속 이제 파도처럼 계속 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놀랄 일이 아니라 그 파고 높이를 낮추는 거는 이제 저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다 하면은 백신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지만은 잘 슬기롭게 극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허지한 영남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코로나의 재유행과 우리 지역의 상황 여러 가지 대책에 관해서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정부가 진행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경찰총경들의 모임이 있었고 이 일을 두고 행안부 장관과 여권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말폭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총으로 무장이 가능한 위험한 집단, 12.12를 연상시키는 쿠데타, 그리고 경찰의 요구를 밥투정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작심하고 선택한 단어들이 아니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경찰을 지휘하고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즉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권위라는 것은 말이 가슴에 가서 닿아야 생겨나는 것이지 말이 비수가 되어 찌른다고 무서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개인이나 조직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닐 경우에 우리는 이 영향력을 권위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즉, 권위는 이것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에서 성립하는 정신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검경 수사권이 재조정되면서 경찰의 힘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고 당사자인 경찰 역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정권과 행안부는 법과 원칙 그리고 처벌을 내세우면서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여론이 보내는 이유 있는 비판에는 귀를 내주지 않고 내 말을 들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적이라고 낮춰 표현합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